네, 오늘도 알파프로의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 다양한 이슈 짚어보면서 그 중에 핵심인 종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는 길 괜찮으셨어요? 오는 길 비가 좀 오긴 했지만 괜찮은데 비보다 네. 더운 게 빨리 좀 가시면 좋겠는데 더운 게 안 가시네요. 그래도 비 와서 이제 뭐 많이 올라도 30도. 아직 덥다. 부산 날씨 같아요. 찍찍해요. 부산은 진짜 폭염이라던데. 부산은 어저께 전화를 했는데 비가 안 왔다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안 왔다 그러는데 이게 부산 날씨가 바닥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꿉꿉해요. 근데 그쵸. 지금 서울 날씨가 더 꿉꿉하다. 차라리 건조하게 더운 게 차라리 나은데. 그러니까요. 또 네. 이게 비가 많이 와서 일단 또 비 피해가 없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그래 원래 준비된 내용이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인데 이것도 지금 폭우 때문에 발표가 일단은 조금 연기는 네. 됐습니다. 큰 틀에서 바뀌는 건 없겠지만 우리가 오늘 이 콘텐츠를 다루는 거는 연기가 된 게 차라리 좀 나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져보면서 공부할 시간이 좀 더 많아지니까. 아침에 8시 12분에 봤어요. 그 기사 올라온 게 연기됐다는 거. 연기됐다는 거. 그렇죠. 우리는 이거 어제 이미 준비를 했는데 어떤 종목을 얘기하기 위함에 또 이 이슈를 짚어보는 면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번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인데 뭐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네. 일단은 뭐 다들 예상하실 거예요. 뭐 결국에는 공급을 늘리겠다. 네. 이게 관전 포인트고 대신에 어떤 식으로 늘릴 것인가. 이게 문제인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그 세부적으로 어떻게 조율이 되는지 확인을 좀 해야 되는데 뭐 다들 다 예상하실 겁니다. 예상하실 건데 수도권 외곽 쪽보다는 도심 쪽으로 일단은 개발을 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공공주도가 아닌 민간주도로 진행을 하겠다. 그러니까 택지는 나라에서 공급을 하겠지만은 그게 올라가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 쪽에서 공급을 하라는 그런 식의 될 건데 어쨌든 이 택지 확보가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도심 네. 쪽에서 수도권 외곽이 아니라 특히나 서울 시내 쪽에 쉽지가 않거든요. 예전 지난 정권 같은 경우 태릉 쪽에 한다 그랬다 반대가 엄청 심했잖아요. 네. 과천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그만큼 쉽지가 않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민간이 그런 부분들은 민간이 나서는 것보다는 나라가 좀 나서가지고 조금 협상을 진행을 하고 이 어떤 그 확보, 용지 확보 이런 부분도 진행이 될 건데 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볼게요. 화면 좀 같이 보실게요. 뭐 네 가지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이미 예상됐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일기 신도시 재정비 이거는 지난 대선 때부터 계속 이슈가 됐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분양가 규제 완화 그리고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이런 것들이 이제 내 생애 최초 이제 집을 사는 사람들의 어떤 혜택이 될 건데 여기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건 뭐냐면 이제 재건축 규제 완화 이건 너무나 당연히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너무나 주식시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신도시 계획 요것도 이제 봐야 되는데 이건 재건축 규제 완화와 신도시 계획은 맞물려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일산하고 분당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분당 얘기 많이 하는데 신도시. 일단은 거기는 30년 넘어가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나올 수밖에 없고 영종률도 180, 190, 200% 이하 정도가 많거든요. 그래서 동간거리도 상당히 네. 넓어요. 상당히 네. 쾌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용적률이 올라가면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저는 용적률이 올라갈 게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우리가 그 홍콩 영화 보게 되면 아파트 닭장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전위경들 타는 버스 닭장차라 그러잖아요. 네네. 깝깝해요. 그렇죠. 깝깝인데 뭐 이건 여담이고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기타에서 층간 소음 대책 그리고 모듈러 주택 도입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의 어떤 종목들과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주택 공급 물량 세부안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 뭐 수도권에 150만 가구 150만 세대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어차피 5년 나눠서 하는 거니까 30만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렇게 또 물량이 많은 건 아니에요. 250만 거니까 상당히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여담이지만 서울의 아파트가 몇만 호인지 알아요 혹시? 되게 많잖아요 아파트. 네. 그죠? 되게 많죠. 몇만 호예요? 140만 호. 오. 작죠 생각보다. 서울 인구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980만 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140만 호 정도면은 다주택자까지 합치게 되면은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다.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수도권 그래서 그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이제 용적률까지 올리게 되면서 서울 시내는 방법이 그밖에 없어요. 그밖에 없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얘기는 나올 수밖에 없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살펴볼 건데 어쨌든 주식시장과 연관성이 있는 게 제일 먼저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이 부분을 좀 볼 건데 네.
어쨌든 재초안 이게 가장 문제예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이게 재초안이라 그러더라고요. 전 처음 알았어요. 이건데 이거를 어쨌든 완화를 좀 하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내용 여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그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그 이후부터 올라간 집값이라고 할게요, 그냥. 집값에 대해서 만약에 3천만 원 이하 올랐다라면은 면제가 돼요. 면제가 되는데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같은 경우에 초과이익이 10% 그리고 5천만 원, 7천만 원, 7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상당히 세부적으로 해놨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내 수익에서 네. 내가 먹은 수익에서 어쨌든 내가 다 먹는 게 아니라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내야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재건축 조합에서 많이 추진 안 해요. 이게 조금 위헌 얘기도 나오던데 위헌을 떠나서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을 하는 목적이 결국에는 어쨌든 투자 수익이잖아요. 근데 투자 수익에서 지금 화면 보신 바와 같이 1억 천이 넘어가는 투자 수익이 상당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 2천만 원을 먼저 내고 1억 천에서 초과액이 50%를 일단 뱉어내야 돼요. 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최근에 서울 같은 경우에 뭐 재건축 재개발을 하게 되면 만약 분당 쪽을 예를 들어 볼게요. 아직까지 재초안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말 그대로 세금 부과가 낸 건 한 건도 없습니다. 한 건도 없는데 만약에 예를 들게 되면 지금 분당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자역 맞은편 쪽에 우성 아파트 같은 것들이 지금 한 12억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재건축이 진행이 된다. 네. 20억 혹 넘어가요.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리도 너무 네. 좋고. 그렇죠. 정자역이 있고 바로 이 정자역을 등지고 정면을 보고 있는 그쪽에 아파트들이거든요. 그 아파트들이 되게 좀 오래됐어요. 네. 오래됐는데 지금 한 12억 정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재건축을 하게 된다? 그럼 최소한 20억 정도. 그러면 한 8억 정도의 차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8억에서 일단 2천만 원을 뱉어내야 돼요. 세금? 네, 그렇죠. 2천만 원이고 거기서 7억 8천에서 이제 50% 정도 하게 되면 3억 9천. 그 4억 천 정도를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면 내 투자 수익이 물론 8억에서 3억 9천이 작은 건 아니지만 네. 8억을 먹는 거하고 3억 9천을 먹는 건 느낌이 다르잖아요. 완전 다르죠. 거의 반. 네. 그리고 세금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분 좋은 비용은 아니잖아요. 사실 뭐 그렇죠. 사실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연말정산할 때나 5월 때 종소세 신고할 때 어떻게든 뭐든 이제 영수증 좀 조금이라도 내주고 줄이려고.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절세 하려고 하죠. 그렇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참 이게 역지사지라고 좀 있는 사람 좀 내면 어때? 그러다가 또 내가 당사자가 되면은 또 내기 싫어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런데 그래서 지금 재건축 이제 재초안이라 그래가지고 이 어쨌든 초과 수익에 대한 어떤 세금에 대한 부분들을 좀 완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 완화를 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될지 이것도 봐야 되는데 어쨌든 없앤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이거는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을 거예요. 어쨌든 다수당이 야당이니까 지금 상황에서 야당이다 보니까 바꿀 수는 없고 이제 조율을 해가지고 아마 야당이랑 조율을 하겠죠. 이 말 그대로 완화안을 만들어가지고 야당이랑 조율을 해가지고 이걸 입법을 하자라고 아마 조율을 할 겁니다. 원내대표는 네. 당대표들이 원내대표가 하겠죠. 할 건데 어쨌든 뭐 그걸 떠나서 어쨌든 지금 이제 뭐 원희룡 국토부 장관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어쨌든 재초안 이거를 조금 완화를 한다 그런데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준이 지금 3천만 원인데 이것도 1억 정도로 상향 조정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화면 보신 바와 같이 구간별 부가율 같은 경우도 이거를 10%, 20%, 30%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것들도 좀 완화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건축 종전 가액 평가 시점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수익의 어떤 기준을 잡는 가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추진위원회를 설립했을 당시에 만약에 5억이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만약에 10억이 된다, 15억이 된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부분은 다 이제 투자 수익으로 잡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또 추진위원회에서 이렇게 또 조합 설립인가 시점을 바꾸는데 지금 재건축을 보게 되면은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게 되고 조합을 설립하는데 한 1년 정도가 걸려요. 네.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를 하고
그래서 지금 위에를 보게 되면 여기서 보게 되면 어쨌든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게 되고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그 시점이 아니라 이제 말 그대로 두 번째 단계인 조합 설립인가 이쪽으로 갔을 때를 이제 이 재건축 이전의 집값에 대한 기준을 잡겠다라고 조금 러프하게 잡는 거예요. 그런데 재건축이 지금 화면 보신 바와 같이 최소한 10년이 걸려요.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번 정권 안에 되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네. 이거를 압축을 해가지고 빨리 진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10년. 10년이지만은 이걸 좀 더 압축한다 해도 5년, 최소 5년은 걸려요. 그래서 이번 정권 안에서는 왜냐면은 힘들다. 지금 증권 살려면은 바로 부수 바로 올려야 되거든요. 네. 특히 과연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게 뭐 재건축 분담금이란 이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요 화면을 좀 참고하시고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가 되면은 3년 뒤에 사업 시행인가 나고 그리고 관리 처분인가 그리고 착공이 들어가게 되면은 또 2년 정도 걸리게 준공까지 2년 정도 걸리게 되고 그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많이 네. 걸리는데 어쨌든 이런 걸 그래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래도 어쨌든 정부에서 공급을 많이 늘린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 공급과 수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공급을 늘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더 이상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 제어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제어가 되게 되면은 이제 가격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파는 게 문제거든요. 네. 팔았을 때 조금이라도 내가 먼저 팔기 위해서 가격을 또 가격을 낮춰서 매물 내놓게 되면은 그로 해서 또 이제 어쨌든 아파트 가격이 내려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가격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10억이 넘어요. 10억 최소 영상이라서. 그 정도죠. 10억, 20억. 네. 아파트 가격이 내려온다 그래도 8억, 9억 이하로 내려올까는 솔직히 미지수예요. 네. 많이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에서 아마 저는 이게 뭐 형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뭐 어쨌든 뭐 이런 단계를 거친다라는 거 이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재초안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국회 논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절충안을 만들어서 야당과 얼마만큼 협력을 잘해가지고 이걸 입법시키느냐. 이게 이번 정부의 어떤 관건이라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국가 협력 부분들 때문에.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이 이제 완화가 될 것인가 이게 좀 관건이고 어쨌든 좀 완화가 되게 되면 그래도 한번 해볼까? 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재건축, 재개발 규제가 완화가 돼야 된다. 그렇죠. 먼저. 1차적으로 돼야 되겠죠. 지금은 어쨌든 뭐 재건축을 추진한 단지에서 물론 지금 둔촌주거 같은 경우도 문제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재건축을 추진하는 조합 같은 경우도 어쨌든 돈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을 좀 완화를 시키게 되면은 그럼 한번 해볼까? 라고 추진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조금 어찌 보면은 좀 도움이 될 수는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재건축, 재개발 규제가 완화가 돼야 되는데 이제 재건축도 안전 진단을 하는 또 기준이 있다고 해요. 그 그렇죠. 부분도 또 짚어봐야지 또 우리 건설주 또 이제 건설 관련주를 아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네. 이게 어쨌든 결론적으로 지난 정권도 강화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D등급 정도만 돼도 재건축이 되는데 좀 더 낮춰가지고 2등급이 돼야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2등급에 놔두는 게 아니라 이제 D등급이라든지 C등급 쪽으로 올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사업인가는 좀 더 수월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네. 지금은 구조 안전성 비중을 50%입니다. 구조 안전성 비중이 50%예요. 그리고 주거 환경 비중이 15%, 설비 노후도가 25%거든요. 그러니까 구조 안전성이니까 안전성 테스트를 했는데 아직까지 뭐 괜찮네, 안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등급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재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구조 안전성을 50%에서 30% 정도 낮춘다가 그런 낮추고 이제 주거 환경 비중과 설비 노후도 비중이 30% 올라가기 때문에 구조 안전성 비중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주거 환경이 안 좋다. 그리고 설비 그 노후도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되게 되면은 이제 재건축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같은 경우는 화면을 보신 바와 같이 이제 안전진단 요청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현지조사, 예비안전진단에 들어가게 되고 1차 정밀 안전진단 그리고 이게 진행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여기서 등급을 매기는 거죠. 이제 A 지금 현재로는 A에서 C 등급 같은 경우는 유지 보수 좀 리모델링해서 써 괜찮네. 이 이렇게 정도면 되는 거. 괜찮다. 이제 지금 살만한 거지 뭐 재건축이야. 부실기는 좀 아깝다. 부실 필요 없어. 아직까지 안전해라고 보는 거고 D 등급은 요것만 조금 되면은 우리가 해줄게. 그러니까 만약에 뭐 설비 배관이 막 너무 노후가 돼가지고 네. 이게 터진 사고가 발생된다. 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볼게. 이게 조건부 재건축. 그리고 2등급은
야, 너무 낡았다. 이게 사람 살 곳이 못 된다. 해 그냥. 이게 음. 2등급. 네. 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등급을 받게 되면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D등급을 받게 되면은 조건부기 때문에 2차 정밀 안전 진단을 받아야 돼요. 2차 정밀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공공기관에서 이제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절차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말 그대로 이걸 조금 완화를 하겠다라는 거죠. 깐깐하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완화를 해서 재건축이 좀 빨리 진행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 주겠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뭐 이 두 가지만 좀 완화가 어쨌든 정부에서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강하잖아요. 네.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어쨌든 늘리겠다, 공급을 늘리겠다는 의지는 상당히 그렇죠. 강하기 때문에 제초안이라든지 안전진단 기준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조금 야당의 협조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네. 뭐 어쨌든 정부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일을 하게 되면서 재건축, 재개발 이제 예정된 단지 상당히 많잖아요. 네. 대표적인 재개발 같은 경우는 한남, 뉴타운 같은 쪽도 될 수 있고 아마 겁내 비쌀 거예요. 거기도 집값이. 지금도 비싼데. 해도 그러니까 네. 해도 겁내 비쌀 거예요. 아. 그러면 그 상대적으로 이제 그 위쪽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옥수역인가요? 네. 그렇죠. 그 동호대교를 넘으면은 바로 그게 동호역. 동호역 맞죠? 동호 있나요? 네, 동호 옥수는 되기는, 옥수는 확실히 알겠는데. 옥수 있잖아요. 그 옥수 약수 이전에 그 동호역이잖아요. 네. 동호역 네. 그 동호역인데 동호역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보면은 동네 있잖아요. 아마 그쪽이 재개발 이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거기 가봤는데 되게 낙후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마 거긴 재개발 추진하게 되면은 가격 상당히 높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문제겠죠. 그렇죠. 네. 가격이 되면 또 비싸겠죠. 비쌀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지금 포인트 되는 부분을 잘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일기 신도시 재정비에 대해서 많이들 또 시선이 쏠리고 있잖아요. 앞서서도 이제 분당, 일산 이쪽이 30년 그렇죠. 넘은 곳이 많아서 이제 그쪽이 좀 일기 신도시 재정비가 먼저 들어가야 된다. 이쪽부터 이제 추진을 하는 건가요? 이제 복합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부분들도 있고 이제 또 일기 신도시가 많이 낡았으니까 이쪽으로 이제 재건축을 이제 추진하자. 뭐 그런 정비 사업,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 정비 사업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초안이라든지 안전진단 기준 요거에 대해서 손질을 할 건데 거기서 어떻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비율 있잖아요. 네. 이건 맞을지 안 맞을지 뚜껑 열어봐야 돼요. 근데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숫자에 대한 부분은 좀 틀릴 수가 있지만 어쨌든 뭐 제초안이라든지 안전진단 기준이라든지 이게 핵심이다. 요렇게만 좀 정리 좀 할게요. 네. 그리고 일기 신도시는 이제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도심복합개발 특례법 요걸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서울 시내 역세권 같은 도심 내에도 이제 공급을 늘리고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많이 노후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 같은 경우도 안전진단을 좀 완화를 해가지고 재건축을 추진하게 된다. 그러면서 결국에 또 용적률이거든요. 용적률. 네, 용적률. 왜요? 발음이 좀, 네. 용적률. 네. 아니, 가끔 못 알아듣겠다는 댓글이 달려서, 네, 제가 살짝 용적률. 말씀드릴게요. 네. 또박또박 용적률. 용적률. 네. 500%까지 완화한다고요? 네. 5%저 그래서 이제 건폐율은 아시겠지만은 땅 면적에서 어느 정도가 이제 될 것인가. 그러니까 만약에 100제곱미터라는 땅이 있으면 건폐율이 50%면은 50제곱미터만 되는 거고 용적률은 그 땅 위에 이제 몇 층이 올라가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건폐율은 땅 면적이고 용적률은 건물 면적, 네. 건물 바닥 면적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 바닥 면적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층수가 올라가서 건폐율을 늘리지 않는 이상 용적률만 올리게 되면 층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깝깝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은 도심에 그러니까 만약에 뭐 용산 정비창도 그렇고 지금 용산 정비창 같은 경우도 이 용적률 1,500%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상당히 높아져요. 정말 높은 고층 빌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잠실 롯데타워 같은 건물들 그런 것도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거의 마천루 같은 느낌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느낌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네, 보여주세요. 용적률 100%대 이제 여의도 미성 아파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보시면은 이 미성 아파트가 어쨌든 동간 거리도 넓고 층수도 상당히 좀 생각보다 낮잖아요, 그죠? 네. 이게 용적률 96%, 건폐율이 13%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건폐율이 작다 보니까 동간 거리가 상당히 넓어요. 그러니까 일조권이 확보가 되는 거죠. 저층 같은 경우도 좋죠, 상당히 그런 거. 쾌적하죠. 네. 근데 이게 200% 올라가 볼게요. 지금 이게 그 로드뷰를
캡처하려다 그러다가 제가 블로그를 참고했어요. 자, 왕십리 자해가 용적률이 227%예요. 많이 높아지죠. 그죠? 많이 높아지는데 그래도 동간 거리가 있어요. 네. 이건 건폐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 초반까지도 어쨌든 높아지긴 하지만은 그래도 널널해서 살만하다. 네, 그래도 조금은 쾌적해 보여요. 네. 그런데 이게 200% 후반대로 가게 되면은 200% 후반대 400%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되냐면 자, 9위 현대프라임이 97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용적률이 398%예요. 이제는 병풍이 돼요. 아, 이게 보기엔 참 좋은데 그렇군요. 답답할 수 있는. 자, 398%고 그 옆에 있는 게 화서역 수원의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거든요. 이게 499%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홍콩 느낌 나는 거예요. 오른쪽이 네, 오른쪽. 오른쪽에 그 밤, 낮밤, 400, 낮밤. 490 몇 퍼센트. 398과 499. 아. 그러니까 500%가 들어오게 되면 이런 홍콩 아파트 느낌이 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여담이지만 물론 많이 늘려야 되겠죠. 그죠? 많이 늘려야 되는데 많이 늘렸을 때 이런 이렇게 닭장 같은 느낌이 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딜레마예요. 도심에 제한된 땅덩어리에 어쨌든 늘려야 되다 보면은 위쪽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화색 파크 프로젝트 같은 이런 닭장 같은 느낌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저쪽 그 광진 쪽에 가게 되면은 그 철도창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지하화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위에 올릴 거고 영등포역 같은 경우도 이제 지하화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럼 그 위로 1차선, 그러니까 지하철 1호선 쭉 해가지고 그 지하화 시켜가지고 그 위에 올린다 그런데 그 부지가 생각보다 넓진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용적률을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용적률 500%까지 높이게 되면은 방금 봤었던 닭장 같은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빼곡하게. 그렇죠. 빼곡하게 그냥 닭장 같은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용적률을 이렇게 뭐 말로만 들었을 때는 네. 잘 체감이 안 되는데 저렇게 사진으로 딱 100%, 200%, 또 500%까지 딱 비교를 한눈에 해보니까 아, 느낌이 딱 옵니다. 그죠. 아까 왕십리자이 227%까지 상당히 쾌적하잖아요. 네. 근데 200% 후반부터 시작하게 되면 이제 조금 빡빡한 느낌이 들어요. 아니, 보기에는 멋진데 저기 그 굉장히 높은 고층 아파트 보기에도 밤에 불 켜놓으니까 보기에는 멋진데 살기는 조금 그럴 수도 있겠다. 살 수는 있죠. 살 수는 좀 답답한 느낌. 답답한 느낌 펼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주택 공급 대책에서는 핵심은 다 말씀드렸어요. 재초안, 안전진단 기준 완화, 용적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그거 층간소음 대책. 네. 그 층간소음 대책 해가지고 4호 안전진단으로 이제 바뀌더라고요. 이제 바뀌게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이제 모듈러 주택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 종목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네. 자, 일단은 이제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게 이제 종목인데 어쩔 수 없이 저는 그쵸. 대장은 현대건설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대건설 당연히 대장이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최근 3년간 그러니까 2019, 2020, 2021 최근 3년간 정비 사업 수주 1등이에요. 이게 그 재건축 선호 브랜드 1위가 지금 자이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GS건설. 맞아요. 맞는데 고급 브랜드 측면에서는 자이보다 현대건설 시스템을 더 선호한대요. 레미안하고.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대건설이 최근 3년간 수도 1등을 했었고 올해도 지금 현재 1등을 달리고 있어요. 네. 상반기에 도시 정비 사업 수주액이 6조가 넘어갔어요. 거의 7조 육박에. 지금 최대 실적이 눈앞이라고 그쵸. 나오네요. 네. 10평 1위 탈환할 것 같다라고. 그래가지고 상반기에만 6조 9,544억이거든요. 그래서 현대건설이 최근에 차트도 괜찮아지고 있어요. 네. 보시면요. 많이 회복을 했네요. 그새. 현대건설이 좀 최근 좀 바닥이 잡히고 이제 좀 주가가 돌아서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최근에 38,000원 부근에서 좀 바닥을 좀 다지고 어쨌든 위쪽으로 어쨌든 꾸역꾸역 가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차트가 좀 나가고 있는데 네. 이게 작년 7월달 6만 원을 찍고 쭉 하락을 하다가 소위 그 쌍바닥이라 그러죠. 올해 6월달에 쌍바닥을 만들고 이제 어쨌든 추세는 하락에서 상승 쪽으로 약간 턴을 시킨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42,000원 부근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제 또 기간 조정 양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마 또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게 이 공급 대책 연기돼가지고 아마 오늘 좀 주가 조정이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에서는 현대건설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다. 네. 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현대건설 또 두 가지 매력이 있어요. 더 추가적으로 뭐가 있냐면 원전. 원전 있죠. 그죠. 원전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항상 그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전통적인 원전 관련 기업들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원전 우리가 2차 그 이집트 엘다바 같은 경우도 2차측 수주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시공하고 기자재 납품이 부분을 우리가 수주를 받았는데 이 시공은 건설사들이에요.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엘다바 원전 같은 경우도 시공에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현대건설이 한다고 됐었거든요. 근데 리스트에서 제외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내용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저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외가 됐다 안 됐다 판단이 좀 이르거든요. 근데 어차피 또 뭐 사우디라든지 혹은 루마니아 얘기도 나오는데 루마니아, 폴란드, 체코 봤잖아요. 그럼 그쪽에서 어느 건데 하나든 현대건설이 시공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 시공 모멘텀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카타르가 이제 또 뭐냐면은 LNG 수출을 늘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LNG 플랜트를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2021년도에 1차 수주 같은 경우는 삼성물산이 가져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올해 비공개로 2차 입찰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현대건설이 참여를 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 기업이 없다라면 현대건설이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왜? 첫 수주를 우리나라 기업이 가지고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건설이 가져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국내 쪽을 보게 되면은 현대건설은 재정비 사업, 해외 쪽으로 보게 되면은 원전이라든지 그리고 엔진 플랜트 이쪽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국내 이제 주택 공급 이슈도 있지만 해외 수주 모멘텀도 있는 현대건설이 건설주 중에는 탑픽이다. 네, 그렇죠.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이제 넘버 2. 넘버 2. 넘버 2는 GS건설. 아. GS건설은 네, 자이 브랜드 상당히 좋아하잖아요. 선호도도 상당히 높아요. 높은데 자이 그 브랜드를 가진 GS건설 같은 경우는 주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지금 좀 최근에 뭐 추가라고 좀 제한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건설사를 굳이 선택하게 된다라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GS건설보다는 현대건설의 차트가 조금 더 소위 속된 표현을 쓰자면 좀 이뻐 보인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아파트가 고급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간 내장재 같은 경우도 고급화에 될 수밖에 없거든요. 창호라고 그렇죠. 하죠. 네, 창호 관련주. 2020년도까지는 LX 하우시스가 거의 휩쓸었어요. 거의 휩쓸었는데 이제 새로운 강자가 떴어요. 에릭스 하우스가 지인. 맞아요. 지인. 지인. 지인 브랜드가 있고 이건 홀딩스가 패시브 시리즈라는 어떤 그 브랜드가 있는데 이건 홀딩스가 상당히 지금 괜찮아지고 있더라고요. 뭐가 괜찮냐면은 국토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공시가격 상위 10위. 상위 10위에 있는 상위 10개 중에서 7개가 이건 홀딩스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브랜드 가치가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주가 조정이 있었지만은 일단 한번 여기 왜 투자주의 종목 됐죠? 투자주의 종목이 전 그렇게 별 신경 안 써요. 투자주의 종목까지 그렇게 신경 안 써요. 스팸 관여 과다 종목. 까지 신경 안 써요. 아마 이게 그 7월 7일 날 상한가가 딱 풀렸거든요. 이게 대량 거래가 발생이 됐는데 지금 차트 보시면 7월 7일만 또 이렇게 거래량이 우뚝 솟아 있잖아요. 솟아 있어가지고 아마 요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오늘 하루 투자주의 종목인데 최근에 그 스팸 문자로 많이 이 종목이 거론이 돼서 스팸 관여. 그럴까요? 네. 아마 지금 주택 공급 대책 관련해 가지고 막 소위 말하는 유사 투자하면서 여기저기 문자 많이 뿌릴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거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4% 조정인데 요건 아시겠지만 당연히 연기된 그것 때문에 네, 연기된 것 때문에 이런 발표가 현상이 연기돼서 하지만 앞으로도 좀 좋게 봐도 될까요? 일단은 뭐 상위 10개 공동주택 중에 7개 현장에서 이건홀딩스의 패시브 시리즈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이거는 분명한 호재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이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호재를 봐야 되고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욕실 그죠? 욕실 같은 경우는 대림비행코 대림비행코로 볼 수밖에 없고요. 대림바스 거 많이 있죠. 네. 상당히 많아요. 그 대부분 보면 그렇게 되게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했던 층간소음. 이게 층간소음이 있으면은 이 기존 주택 같은 경우에 300만 정도 지원해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층간소음 있습니다. 그러면 300만 원 바로 지원받는 거죠. 이거를 국토부가 기획재정부랑 현재 협의를 하고 있대요.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가 뭐예요? 영보화학, 영보화학 그리고 이제 위나이텍, 윈하이텍, 그리고 덕신하우징. 덕신하우징. 아마 여기 온 거는 제가 없을 거예요. 오면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영보화학이 원래 아시겠지만 세종시 관련주잖아요. 세종시 관련주인데 최근에 와서 또 이제 층간소음 관련주로 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위나이텍 같은 경우도 데크 플레이트 이게 그 공사 현장에 공굴 칠 때 그 테두리 있거든요. 그걸 공굴 친다 그러는데 현장에서 그 얘기를 해요. 이거 데크 플레이트라 그러는데 공굴 친다 그러거든요.
공구를 신으면 거기다가 이제 레미콘이 오잖아요. 레미콘이 시멘을 거기다 부어요. 네. 그러면 마를 때까지 이게 구조를 놔두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일할 때 네, 현장에서 때. 예전에 네. 알바하셨던 그 찐 후기가 저는 나오네요. 군대에서 삽질 배운 게 아니라 저는 노가다에서 삽질 배웠어요. 대학교 때 알바하면서. 그래서 배웠는데 어쨌든 공구를 친다 그러는데 그 공구를 칠 때 데크 플레이트 쓰는데 그래서 위나이텍이 그럼 그 데크 플레이트 만든 기업인데 이게 층간소음 관련해서도 좀 몇 개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뭐 도기 관련해서는 데림비엔코 그리고 층간소음 관련해서는 영보화학, 위나이텍, 윈하이텍, 덕신하우징. 아니고 윈하이텍, 덕산하우징. 덕신하우징. 덕신하우징이에요? 네, 덕신하우징이에요. 덕신하우징이고 오하임 INT 여기는 어디 관련 종목인가요? 요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난 대선에 그 이재명 관련주로 묶여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주택 공급 그 수혜주로 이 종목이 계속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최근에도 보니까 OIMINT가 좀 주가가 좀 들썩여가지고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포함을 시켰어요.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게 그 최근에 주가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지금 주가가 지금 날짜를 보게 되면은 네. 지금 현재 들썩인 8월 거. 4일 날 6.9% 4일, 그리고 5일. 8월 5일 날 6.6%. 거래량 동반되면서 최근에 와서 이렇게 거래량도 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택 공급 대책. 그리고 이제 모듈러 주택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건 SY. SY. 네. SY라는 종목이 자체 브랜드를 갖고 있어요. 자회사를 갖고 있고 이건 또 그거랑 묶여 있어요. 우크라이나 재건. 묶였기 때문에 SY도 이제 모듈러 주택 관련돼 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조금 말씀드렸는데 네. 현대건설, GS건설, 건설주 중에서는 현대건설, GS건설 그리고 창호 같은 경우는 3파전인데 지금 최근에 이건홀딩스가 좀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건홀딩스 그 외에 LX 하우시스 그리고 잘 아시는 KCC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욕실 대림바스의 대림비엔코 그리고 이제 층간소음 관련돼서는 영보화학 그리고 덕신하우징, 위나이텍 네. 그리고 왜 부각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OIMINT 이런 종목들이 있고 모듈러 주택 같은 경우는 SY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생소한 종목이기도 한데 또 상큼한 종목이기도 한 오하임 INT, 네. SY, 한글로 SY예요. 이런 네, 종목들도 SY. 네. 알아가게 되니까 공부해볼 또 그런 종목들이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공부를 또 포인트를 잡아주시기도 했지만요. 그래서 지금 뭐 대형 건설주 그리고 창호 관련주 또 네. 이제 건설 기자재 관련해서도 다양한 종목들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그럼 이 중에서 그래도 한 종목만 본다. 또 같은 섹터에 여러 종목 담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좀 추려본다면. 저는 그냥 그 처음에 준비할 때 현대건설을 포커싱 맞춰서 이걸 준비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현대건설 워낙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대건설. 원래 현대건설 이렇게 주택 공급 대책이 오늘 발표가 아니었다라면 현대건설만 보게 되면서 현대건설에 포커싱 맞춰가지고 주택 공급 대책, 원전, 에너지 플랜트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뒤집었어요. 그냥 주택 공급 대책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 속에서 봐야 될 종목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종목들이 나왔고 그 중에서는 대장으로 현대건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은 이제 바닥 탈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바닥 탈출하고 있는 현대건설 이제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도 또 현대건설은 이외 해외 수주 모멘텀도 있으니까요.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관심 가져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